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체 주식시장은 언제쯤 붕괴하는 걸까요? 지난 수년간 수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의 붕괴를 예측해왔습니다. 금융 논평가들은 천문학적인 부채, 부풀려진 자산가치, 그리고 역사 속 모든 대공황 직전에 나타났던 익숙한 신호들을 언급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장은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진실을 알리는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직 시장이 붕괴하지 않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금융 시스템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스템은 설계된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설계가 당신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은퇴 자금이 다음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며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때 극소수의 내부자들은 이 게임의 판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유시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사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통제된 철거 현장과 같습니다. 음악을 언제 멈출지 결정하는 것도 그들이고 누가 의자를 차지할지 정하는 것도 그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약속을 사들이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된 기록이며 공식적인 정책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진화해버린 현대 금융 시스템의 내부 작동 방식입니다. 이 거대한 기계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나면 다음 붕괴를 예측하는 것이 옛 꼭두각시 인형사에 줄 끊는 시점을 맞추려는 것과 같은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붕괴의 타이밍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전략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조금 지루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은 개념,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적 완화를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복잡한 경제 도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부의 이전 장치 중 하나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할 때 그들은 단순히 경제에 돈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 얼마나 많이 살 것인지를 사전에 정확하게 공표합니다. 이 사전 통지는 거대 은행들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연준의 매입으로 수요와 가격이 치솟기 전에 더 낮은 가격으로 해당 채권을 먼저 사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준이 다음 달에 10년 만기 국채를 500억 달러어치 매입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즉시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 시장 가격으로 그 채권들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어 연준이 시장에 진입하면 수요가 폭증하고 가격이 오릅니다. 그때 은행들은 자신들이 사들였던 채권을 연준에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구매자, 판매자, 그리고 시점까지 모든 것이 사전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무위험 수익입니다. 만약 민간 투자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공모했다면 그것은 내부자 거래로 불리며 감옥에 갈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은행과 함께 이 일을 할 때 그것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진짜 천재성은 그 마케팅 방식에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대중에게 경기 부양책, 어려운 가정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새로 창출된 돈의 대부분은 결코 일반 서민 경제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돈은 금융시장으로 직접 유입되어 오직 부유층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의 가격을 부풀립니다. 상위 5%의 부유층이 전체 금융자산의 약 6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수조 달러를 금융시장에 쏟아붓는 것은 사실상 이미 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가정은 그 부작용을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생활비는 치솟고 화폐의 구매력은 줄어들며 임금은 정체됩니다. 주택, 의료, 교육 비용은 매달 무섭게 오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서울의 아파트값과 생활비는 왜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예금자들은 제로에 가까운 이자를 받고 신용이 좋은 대출자들, 즉 이미 자산을 가진 부자들은 싼 이자로 돈을 빌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려 더 많은 자산을 사들입니다. 그렇게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더욱 뒤처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학적 설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수십 년간 부를 위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번영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중산층 가구의 자산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이익은 치솟지만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유리한 규제 아래 질식합니다. 이 불균형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할 때 시장은 계속 오르는데 나의 삶은 더 나빠지는지 의문을 품을 때 시스템은 준비된 압력 밸브를 가동합니다. 바로 변동성입니다. 단기적인 폭락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트레이더와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지만 핵심 플레이어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시장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긴장을 완화하고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통제된 리셋입니다. 2020년 3월을 예로 들어봅시다. 팬데믹은 현대사에서 가장 큰 부의 이전을 위한 완벽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아야 했지만 대기업들은 필수 사업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민들은 일회성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은행과 거대 기업들은 수조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시장은 잠시 폭락하여 약한 투자자들을 털어낸 뒤 전례 없는 돈 풀기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부자들은 떨이로 나온 자산들을 헐값에 사들였고 평범한 사람들은 지원금으로 월세와 식료품비를 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억만장자들은 1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불렸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 폭락은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부는 위로 흘러갔고 경쟁은 사라졌으며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상대응이라는 언어로 포장된 채 말입니다. 패턴은 매번 똑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규제 실패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우리 역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 금융 시스템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2008년
은행들은 부실 자산을 포장하여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긴 뒤 자신들이 만든 상품에 반대로 베팅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납세자의 돈으로 구제되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집을 잃었고 은퇴자들은 저축을 잃었습니다. 죄를 지은 은행들은 대마불사, 즉 너무 커서 망할 수 없게 되었고 곧 기소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위기는 같은 각본을 따릅니다. 내부자들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고 그 위험을 외부인에게 떠넘깁니다. 시스템이 붕괴하면 권력자들은 구제 금융을 받고 통제력은 더욱 소수에게 집중됩니다. 붕괴의 타이밍은 무작위가 아니라 의도적입니다. 현재 시장이 아직 붕괴하지 않은 이유는 이 자산 통합 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는 또 다른 층이 존재합니다. 바로 초단타 매매와 다크풀의 등장입니다. 이 기술들은 시장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교한 알고리즘이 이 제1초에 수천 건의 거래를 실행하며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갈 수도 없는 찰나의 시간 동안 포지션을 보유하면서 미세한 가격 변동에서 이익을 짜냅니다. 그들은 기업에 투자하거나 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 투자자들이 경쟁할 수 없는 정보 격차를 이용하여 가치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다크풀이 있습니다. 거대 기관들이 비밀리에 막대한 양의 주식을 거래하는 사설 거래소입니다. 마치 금융계의 VIP 룸과 같습니다. 가격 발견은 대중의 시야 밖에서 이루어지며 기관들은 서로 전략을 조율하고 가격을 조작하며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지만 시장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중 구조의 시스템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모두가 같은 경기장에서 뛰고 있다고 믿지만 진짜 승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당신의 매수, 매도 주문은 당신이 확인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당신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챙기는 알고리즘에 의해 분석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연준, 재무부, 거대 은행, 규제기관, 그들은 이것을 협력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조율된 연주에 가깝습니다.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정부의 대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아니라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였습니다. 규제 당국은 법적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예금까지 보증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올바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면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아직 붕괴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권력자들에게는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회계 기준을 바꾸고 기관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시장이 붕괴할 위협에 처하면 구제받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소수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관리형 시스템입니다. 붕괴의 타이밍은 데이터가 말해줄 때가 아니라 시스템을 통제하는 자들이 시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파괴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혹은 외국 채권자들이 인쇄된 통화 대신 실물 자산을 요구할 때, 사회 불안이 부의 추출에 필요한 안정을 위협할 때, 혹은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선배 세대가 만든 빚을 짊어지기를 거부할 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언제 붕괴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타이밍을 통제하는 자들에게 이익이 될 때입니다. 그때까지 이 기계는 계속 돌아갈 것이고 부는 계속 위로 흐를 것이며 대다수는 자신의 구매력이 조용히 사라지는 동안에도 자신이 공정한 시스템의 일부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붕괴는 시장이 고장 났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부수는 것이 살려두는 것보다 더 수익성이 높아질 때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전의 모든 붕괴가 그랬듯이 연결된 자들은 번영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